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인데요.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이 교환거래는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 교환거래가 문제가 나온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매회 나오는 것은 아닌데, 막 1년에 한 10번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두세 번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론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책에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예제를 가지고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환거래라는 것은 물물 교환을 말하는 거죠. 물물 교환.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얘기 아까 끝날 무렵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교환거래는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밑에 분계 A를 보면은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 이종 자산의 교환이다 이랬어요. 이종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다른 교환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 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종 자산의 교환이냐, 동종 자산의 교환이냐, 이렇게 자산의 종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얘기죠. 이종이라는 건 다르다. 동종이라는 건 같은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종 자산,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꼭 시험 문제, 그동안 교환거래의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물어보는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어요. 뭘 물어봤느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제 설명이 나오죠.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거예요. 인식한다 이 말은 공정가치로 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아니에요. 거꾸로 제공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다. 아시겠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다. 그리고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즉 제공한 자산은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이거. 처분하는 회계 처리. 여러분 처분하는 회계 처리는 잘 아시죠? 대변에 취득원가 기록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종자산 제가 인쇄물로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분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자산의 교환거래 이렇게 예를 썼어요.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정가치가 시가를 공정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시가. 공정가치가 150입니다. 이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러면 제공한 자산이 이거예요.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포장기계, 이 포장기계는 취득원가는 40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인 상태고 이 포장기계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시가하고 같은 뜻입니다. 시가나 공정가치는. 이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취득했다는 거예요. 취득. 이 거래는 이종 간의 교환 거래이다 하고 단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했습니다. 이때 분계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공받은 이 포장기계, 이 포장기계의 취득원가를 뭘로 받느냐, 요걸 잘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포장기계, 기계장치로 개정과목 분류해가지고 150 잡았죠. 왜 150인가 볼까요? 제공한, 아까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종자산의 교환거래 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본다. 그래서 기계장치 150만 원으로 차변 잡아야 돼요.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 요거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처분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제공해버리,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자, 복사기니까 비품이겠죠? 대변의 비품, 처분한 거는 취득원가 정리해야죠. 500만 원. 그 다음에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정리 끝났죠. 이렇게 하고 나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재에서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분 손익이 인식되느냐 보면은 차변의 합계는 550, 대변의 합계 현재 500. 대변이 50만 원 부족하죠. 대변을 채우는 것은 이익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 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자, 이 비품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따져가지고 비품의 장부금액은 500에 사가지고 400에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기계장치 여기 차변이 이제 돈을 받은 거로 인식하면 되죠. 얼마 받고 처분한 셈이 됐어요? 150만 원 받고 처분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50에 처분했으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 원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비교해가지고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전체를 한꺼번에 분계를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이미 기본적인 처분에 관한 분계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종자산의 교환 시 어떻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공받은 자산의 요 취득원가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교재에서 자, 이종자산의 교환 시 제공한 자산은 그냥 처분하는 식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배치하면 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동종자산의 교환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동종자산과의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이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번에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의 장부 금액을 기초로 인식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 아까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동종자산의 교환에서는요 처분 손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부금액에 딱 맞추어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장부금액에 딱 맞춰서 매각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도 손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이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뭐다? 제공된 자산의 여기서는 장부금액이다. 아까 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였고 동종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사례를 또 다시 가볼까요? 아까 인수해드린 거. 자, 아까하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복사기를 제공하고 포장기계를 받은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예제로 들었고 다만 이 거래는 동종 간의 교환 거래다라고 하고 회계 처리를 해보겠다 이거. 이 거래는 동종 간의 교환 거래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한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취득원가 5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이니까 장부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부금액에 처분한 결과가 됩니다. 보세요. 자, 비품 500만 원, 취득금액 정리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나면은 차변합계 500, 대변합계 500. 차대변이 딱 일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요. 그러나 이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있을 확률이 높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우연히 똑같다라고 한다면 없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는 내지 않겠죠. 시험에서는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다르게끔 해야 될 테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교환거래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이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하는지 요게 핵심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라는 건 이제 공정한 가치로 보는 것인데 재무회계에서 시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독립된 개인 간의 이 거래가 일어나는 가격이죠. 중고 거래 일어나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 그러니까 중고 그렇죠. 이제 사용하던 자산이니까 중고 시장에서 지금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어쨌든 오차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뭐 평균을 내서 시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재지가 있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에서 시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기계 장치나 이런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데이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필요한 상대가 있을 때 공정가치라는 게 이제 그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사안별로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사항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싼 금액과 싼 금액의 물건을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정 가치를 금액을 뭐 부풀린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으나 의도하면은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예,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객관적인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우리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조사했다. 예, 라는 게 의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런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덩어리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것도 FAT 1급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가 모형.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 하면은 원가 모형을 회계정책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아무래도 회계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회사는 회계정책을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채택한다 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는 비품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이런데 비품이나 기계장치까지 전부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류별로. 그러니까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 공정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중고시장이라는 데가 매일 시장이 열려서 그 거래 금액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고 하지만 건물 또 토지 이런 경우는 우선 유형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금액의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중시해서 우리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라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가 모형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결산 때 감가상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 작업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재평가 모형을 하면은 감가상각은 기말에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게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우리 토지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재평가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평가라는 것은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이 이제 추가된 설명을 보시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감가상각은 빼야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손상차손 누계액은 손상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손상차손 누계액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유형자산이 크게 손상되었다 했을 때 그 손상된 부분을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손상차손이고 그것을 누적해 놓은 차감 계정이 손상차손 누계액입니다.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보시면은 재평가 모형의 장부금액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공정가치를 적용합니다. 재평가 1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2개, 손상차손 2개. 이걸 우리는 장부금액으로 보는 것이 재평가 모형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에요. 자,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에 하는 법인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히 매년 말에 그러면 공정가치 조사를 해가지고 말 기준에 한다. 그러면 말에 해도 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보고기간 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주기적으로. 여기서 주기라는 것은 뭐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동산에서 주로 합니다. 재평가는 건물이나 토지에서 주고 하고 있다.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재평가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숫자는 없습니다만은 X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증가했다는 말은 공정가치가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장부금액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평가 모형에서는 장부금액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증가했다는 말은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증가액은 자본이다. 자본.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지난 시간에서 그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 제가 설명하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랬죠. 이번에 또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재평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그 증가액, 그 증가액을 개정 과목으로 뭐라 그러냐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잉여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증가액이 바로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증가액이 재평가 잉여금. 그것은 뭐다? 수익이 아니다. 이거 수익. 가격이 오른 걸 단기의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 뒷부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뒷부분,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그러나 여기 이 부분은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 주 1.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요거예요. 요 분계만 우선 생각하면 돼요. 요 분계만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밑에 여기 주 1이라는 재평가 이익은 일단 빼고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분계는 이렇게 된다. 자, 차변에 토지,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만약에 토지가 10억 원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10억 원,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10억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타
기타 포괄손익 누리기액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의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이번에는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감소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건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이때도 일단은 요 분계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요 분계만 가지고. 자, 재평가로 장부 금액이 감소했어요.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감소액은 당기 손익이네요. 아까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인데, 감소한 거는 비용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라 이 말은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비용 처리한 개정 과목을 보니까 이거죠. 개정 과목이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은 가로 열고 당기 손익이다.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 말이에요. 비용으로 가겠죠. 비용. 영업의 비용.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은요, 그 유형자산이 증가했을 때, 장부금액이 증가했을 때는 자본으로 잡고, 그러니까 물론 차변은 자산 증가지만 대변이 자본 증가예요. 개정 과목으로 재평가 잉여금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장부금액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시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라. 그때 개정 과목은 재평가 손실이다 이거예요.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물론 대변에 가는 것은 자산 감소예요. 대변의 자산 감소. 이 두 개를 일단 알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긴 기간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오를 때도 있고, 또 올랐다가도 부동산 그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증가했어요. 증가해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자, 아까 제가 10억이 증가했다고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10억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토지가 지난번에 평가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를 감소를 시켰었냐면은, 그거 감소를 시켰다는 얘기는 재평가 감소액, 즉 재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금액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난 평가 때 얼마가 있었냐면 3억이 있었어요. 그 3억은 이익으로 잡아야 돼. 자, 전기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라고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난 평가 때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평가 손실로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이 올랐을 때 3억은 이익으로 봐야 돼. 재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얼마만 자본으로 보느냐 하면은 7억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증가는 10억, 대변의 자본 증가 7억, 수익 발생 3억으로 본다 이거죠. 감소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금액에 그러니까 3억만큼을 재평가 이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평가 손실에서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그때 그 회계연도에 이미 비용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에서 빼고 더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재평가 감소액을 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요때 여기 7억만큼의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이번에 또 가격 변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가 와가지고 토지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가 하락했냐면은 이번에 또 12억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토지 12억 자산 감소 시켰죠. 그러면 재평가 손실 12억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자본에 7억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차감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넘어오는 거죠. 2월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 여기서 7억을 차감하고 나머지 5억만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재평가 손실은 5억으로 인식한다.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재평가 시 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죠. 유형자산의 재평가 시 나타나는 개정 과목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재평가 잉여금은 장부 금액이 증가한 부분을 자본으로 잡을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실입니다. 그거는 그냥 재평가 손실이다.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추가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은 정부 보조금. 우리 FAT 1급에서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을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TAT에서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좀 사라진 거, 완전히 사라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눈에 많이 안 띄는 편이에요. 최근. 그러니까 24년도라든가 23년도에는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금 그 마무리한 지가 한 3년 되는 거죠. 한 3년 됐나요?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부 보조금이 매달 시험에 나왔다고 보여져요. 매달.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에 관해서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좀 닫아놔야 되겠다. 자, 정부 보조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은 제공되는 자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과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출제를 하느냐면 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과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 거기 어떤 설명이 있는지 읽어보시면은 자,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차량을 매입한다든지, 수소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소차 매입에 관한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또는 공장의 환경 개선 또는 그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개선에 관한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책 자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조건의 내용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준다 하는 게 바로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그 자산이 다 감가상각 자산들이에요.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이런.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이 회계 처리 보조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결산 때 회계 처리, 그 3단계 회계 처리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을 읽어보면요,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이 다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하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코로나 때 보면은요, 우리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정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집합 금지 명령이었던가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수업을 못함으로써 그 학원은 월세는 내야 됐을 테고, 그런데 수강료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계산해가지고 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기준에 자산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자산 관련 보조금의 하나, 둘, 세 단계, 요 예제를 제가 인쇄를 나중에 다음 쉬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또 숫자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요 1, 2, 3, 1, 2, 3 세 가지 회계 처리인데요. 첫째, 수령시.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 여기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러지만 대개는 보통예금으로 받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현금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대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여기서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은 금액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바로 자산 감소시켜요. 그 계정 과목이 뭐냐면 차감 계정으로 감소시켜요. 차감 계정으로. 현금의 차감 계정. 자, 우리 회사의 현금이 늘긴 늘었는데 그건 우리 회사 현금이 아니라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현금에서 차감시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의 현금 자산 총액에는 정부 보조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은 실제로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된다. 그래서 한번 숫자를 넣어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인쇄를 해드릴게요. 아, 요거 아닌가요? 아, 이거였죠. 자, 1 보시면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예제입니다.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가로 열고 현금의 차감 계정. 자, 현금이 101번이죠. 그러면 이제 102번이나 103번 안 쓰고 102번은 당좌 예금이니까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3번이 정기 뭐 적금이다 하면은 정기 적금 같은 거 안 쓴다 그러면 그걸 계정 과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취득 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차감 계정으로 자산 감소. 만약에 차변이 보통 예금이면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똑같이 하는데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쓴다 이거예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유형자산 취득시입니다. 이때도 이제 부가가치세는 일단 제외시켰어요. 우리가 유형자산 기계를 산다 그러면 기계장치 살 때 부가세도 포함되죠. 또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부가세 다 떼어내고 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취득금액 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이거를 정리해줘요. 정부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이 취득할 때 없어져야 됩니다. 취득할 때 왜 없어져야 될까요? 지급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이건 없어져야 되고 대신에 정부보조금 3천만 원 받은 게 요 유형자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부보조금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또 자산 감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보조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 하게 되고 왜냐하면 부가세 있으니까 유형자산 취득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이거는 정부보조금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부가세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전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제가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환경개선 기계장치를 1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자, 차변에 기계장치 1억 원, 대변에 현금 1억 원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돈 7천만 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금의 차감 계정은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니까 차변의 정부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차변에 기입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요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면 기계장치로 투입이 됐으니까 기계장치에서 빼주는 거예요. 정부보조금 3천만 원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때 문제를 하나 낸다면은 자 정부 이 분계에서 이 거래에서 현재 이 기계장치에
취득 시점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기계장치의 현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1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1억 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날은 취득 원가가 바로 장부 금액이죠. 왜냐면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요, 취득하는 시점부터 취득 금액이 장부 금액이 아니에요. 차감 계정이 바로 생겼잖아요. 요거. 정부 보조금이라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3천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예, 자, 이 기계장치의 취득 시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 저 차감 계정을 빼야 돼요. 7천만 원이다. 예. 그래서 우리 회사 자산에는 항상 정부 보조금이 재무상태표에 정부 보조금이 빠진 금액으로 집계가 항상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7천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반영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밑에 있는 이제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요 분계는 부가세 대급금 포함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건데 여기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거. 결산시. 자, 유형자산은 우리가 결산 때 아까 그 재평가 모형을 빼고 이제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재평가 모형도 감가상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할 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유형자산의 경우는요, 이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도 그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나누어서 상각을 해줍니다. 자, 1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면 1년치를 상각해 주는데, 만약에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5년이 내용연수가 5년일 때, 아까 3천만 원 제공받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3천만 원을 나누기 5로 하면은 1년에 600만 원이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에서 600만 원을 빼줘요. 그거를 뭘로 처리하느냐?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에서 빼줍니다. 취소시켜줘요. 왜 감가상각비에서 빼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 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이 기계 1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3천만 원어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자산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은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서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했다가 비용 취소. 얼마만큼을? 정부 보조금 상각하는 것만큼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면 회계가 딱 원리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결산에는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이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수동결산으로 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 정리하는, 정부 보조금을 상각해 주는 것, 이건 수동결산에서 해줘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감가상각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자산의 장부금액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거기다 한꺼번에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결산 사항이죠. 우리 감가상각하는 거 자동결산 정보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수동결산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가 있는 예제로 가보면은요. 자, 결산시라고 했어요. 내용요소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제로, 정액법으로 결산한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기계가 취득원가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은요.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이게 기본적인 감가상각 분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정부보조금 3천만 원 이것도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정부보조금 600만 원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에서 취소시켜준다. 그러면 이 분계를 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자산의 감가상각 회계 처리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얼마인가요? 1,400만 원. 1,400만 원이죠. 여기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발생했다가 감가상각비 600만 원 취소됐잖아요. 비용 취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1,400만 반영된다. 왜 1,400만 반영되도록 해줘야 되느냐? 그만큼이 우리 회사의 자산에 대한 우리 회사 순자산에 대한 비용 발생액이에요. 그만큼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다. 자, 밑에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위에 것이 더 이해가 쉬운 거고 이거는 지금 약분을 해버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 참고로 적어놓은 거니까요. 위에 걸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인쇄를 해서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